자, 언론 개혁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말도 안 되는 언론한테는 중지를 외치겠습니다. 언론 중지위원회. 미디어 오늘 정철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혜니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장애인 비하, 특별히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국회의원을 계속 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말을 했던 유튜버와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사과는 했는데 저걸 어찌 봐야 됩니까? 추하네요. 추합니까? 네. 추해. 네. 저 사진을 보는 것 자체로 좀 저건 아니지. 민망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어휴, 어찌 봐야 될지. 좀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급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알겠어요. 추하대잖아. 급하다 여기서 끝나. 미디어 전문가가 자 정철훈 기자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X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 SNS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대통령께서 많이 하시는데 기자들도 대통령 SNS를 굉장히 자주 들여다봅니다. 봐야죠. 예, 뭐지 우리가 예전에 트위터라고 했던 X에 글을 많이 올리는데 최근에는 언론 보도에 감사한다는 그런 게시글을 여러 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한 기사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2일이었는데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예.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약탈금융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예.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오,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은 보도인데 예. 어떤 보도였습니까? 예, 2000년대 초에 카드 대란으로 발생했던 장기 연체 채권들이 묶여 있는 가운데 민간 배드뱅크에 묶여 있는 가운데 장기 채무자들이 그 정부의 채무 조정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6일에도 이 SBS 기사를 공유하면서 보도에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SBS한테요? 예. 해당 기사는 이제 그 산림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를 대여해서 만든 부실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을 따내고 폐업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정작 산불 현장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대통령 SNS를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주로 이제 언론의 문제점들 얼마 전에 동아일보 뭐 상 받은 거 취소 이거 부분. 내놔라야. 그렇죠. 예, 그리고 뭐 SBS 그알 방송에 대해서 뭐 조작 방송이라고 예. 주장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를 칭찬한 거는 좀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빚이 4,400만 원으로 이 빚 때문에 금융기관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서민이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이었어요. 그래서 왜 은행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대하고 그러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싼 이자,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비싼 이자. 그리고 사실 은행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돈을 빌려줘요. 청년한테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진짜 빌리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대통령 발언 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기가 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득했던 서민을 위해서 이건 좀 바꿔야겠다. 성남은 큰 도시지만 그렇게 광역 도시는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주빌리 은행을 만들어서 그래서 은행 그 부채 탕감해서 그 작은 소액 부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그 자기의 신념, 자기의 철학을 지금 하나씩 둘씩 구현하는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보도에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례적으로 들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사실 언론과 좀 긴장 관계가 있는 편인데 대통령이 네. 이런 표시가 좀 언론과의 어떤 긴장감을 좀 풀고 네. 좀 의미 있는 보도를 좀 독려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앞선 그 두 기사들의 특징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 공적 시스템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요구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단독성 아이템인데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되게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게 좋은 보도고 또 이런 게 나쁜 보도다. 이걸 또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SNS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SNS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SNS 그리고 유튜브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기성 언론들 특별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약화됐다. 이 부분은 뭐 그렇죠. 예, 냉정하게 평가하고 예, 넘어가야 그리고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스스로도 아마 SNS가 없었다면 예.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네. 예. 저녁에 토론하잖아요. 밤늦게 토론하잖아요. 그럼 1시간 있다가 30분 있다가 SNS에 올라옵니다. 아, 빠릅니다. 자, 정확하게 아프게 때립니다. 자, 김예니 씨는 어떤 문제, 어떤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셨습니까? 오늘도 코스피가 8천을 넘었더라고요. 8천을 찍고 좀 떨어지긴 네, 했어요. 물론 그런데 좀 7,400선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7천을 돌파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네. 이게 국민적으로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네. 축하하고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요? 남들은 다 보는데 축하하고 기뻐. 그렇대잖아.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만. 주식을 아예 안 해가지고. 네. 근데 주식에 관심을 갖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의 X를 보면 젊은이들 이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네, 맞아요. 진짜로 메시지잖아요. 주식을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언론은 또 시작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경제가 빅투라면서 주식이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좀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배 아플 일은 아니잖아. 근데 빅투라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 네, 지난 5월 13일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SK 하이닉스 사려고 1년 만에 마통 뚫었다. 5 영업일 만에 신용대출 1조 증가했다. 역대급 B2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동아일보에서도 코스피 불장의 B2 확산, 이달 마통 하루 2,400억씩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더 황당했는데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마이너스 통장에서 3,500만 원을 꺼내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그간 B2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급등장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니 박탈감이 느껴져서 마통에서 자금을 끌어서 투자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신용대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늘어난 대출금이 주식 투자에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하네. 네. 네. 그런데도 무조건 B2로 몰아가고 연초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경제지에서 곧 떨어질 거다, 거품이다, 폭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경제지를 믿고 들어간 네. 이제 인버스에 들어간 개미들이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 언론 중에 건설 자본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부동산을 좀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방금 언급한 그 헤럴드 경제도 네.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서울신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갈까봐 조금 안 달라서 그런 그 언론사들이 보여요. 저는 이 기사 예니 씨가 가져온 거 보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기사를 보면 이제 시중은행 관계자 코멘트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한 실탄으로 보인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기사를 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8,000선을 돌파했으면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특집 기사, 기획 기사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지, 보수 일간지 중심으로 그리고 아마 즐거운 비명 이런 키워드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은행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대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하면서 어떤 희망적인 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되게 좋은 상황들을 묘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지만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장밋빛하게. 아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네. 하이닉스를 산 사람 부럽다 이렇게 나도 좀 따라갈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정부가 만약에 달랐다면 기사의 흐름이나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진입하는 거는 그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절대 못 사죠. 그러니까 근데 경제 공부하는 셈 치고 주식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주식에 이렇게 진입해서 이 경제 흐름도 보고 그 또 뭐
뭐 이익을 낼 수도 있어요. 저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갈 때는 과열이라고 하고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폭락이라고 오늘 그렇지. 또 엄청 너 쏟아지더라고요. 책임져라. 니네들 뭐 해서 그랬냐. 막 네. 김용범이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참 기자들이 또 폭락이란 단어를 좋아해가지고. 예. 윤석열 때는 얼마나 올랐을 때 폭등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8천에서 8천 갔다가 7,500선 이렇게 4,500선 이렇게 가면 또 폭락이라고 어떻게 할래? 큰일 그걸 났다. 폭락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웃기죠. 아마 이제 그 경제지나 보수지 데스크급들은 음. 약간 멘붕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지표들은 당연히 보수 정부에서 나와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어떻게 보도해야 될지 이제 진보가 고민이겠죠. 경제도 네. 잘합니다. 네. 이거는 수치로 지금 증명된 내용들이었어요. 윤석열이 어떻게 경제를 잘해? 밥 먹고 술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안 했으면 예. 됐는데 더 나쁘게 했잖아요. 사실 뭐 보수가 경제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허구죠. 사실 네, 이명박 그렇습니다. 정부 때도 뭐 경제 대통령 이러면서 됐지만 얼마나 많은 또 돈을 헤쳐먹고 그렇죠. 네. 사기꾼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없어요. 사기는요. 누군가의 손해, 엄청난 피해를 전제로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경제 대통령이에요? 저 사람은 좀 사기꾼이야. 하지만 경제는 잘 챙길 거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다 허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보수 언론들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 한국 경제에서도 주가 조작 일부 기자들이 주가 조작해서 맞아요. 논란이 잡아가야 돼, 있습니다. 체포해야 돼. 네. 체포해야 되는데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서 그런 사람 잡아가야 되는데. 아이 좋다. 자, 건설사가 소유한 언론사 많더라고요. 언론 개혁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시대 코스피가 이렇게 됐을 리가 없어요. 기자가 자기 얘기 쓴 거 아닌지 서민들이 언제부터 기자들이 서민들 걱정했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 나옵니다. 자, 속보 말씀드립니다. 특별검사팀에서 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했던 KTV 원장 이은우 전 원장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했던 이은우 전 원장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메간매직은 7년 6개월이었나요? 아까? 7년. 메간매직인데 영부인이 대통령이란 권한을 가지고 메간매직을 하고 금품을 그렇게 받았는데 목걸이를 그렇게 받았는데 7년 6개월밖에 아니라니. 참 이것도 좀 왜 이렇게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 생각해 봅니다. 30억 원가량 그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회장이 있어요. 30억 원가량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한 회장은 집행유예 불구속 기소됐어요. 근데 일반 직원이 30억 원을 회사에서 빼돌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구속 안 됐겠습니까? 그 사람 뭐 징역 한 10년 받고 시작했겠죠. 그런데 왜 법이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철은 기자. 네. 자, 다음 한 건 만나보겠습니다. KBS 문제입니다. 예, 뭐 KB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KBS 여전히 계엄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3일에 KBS 이사회에서 이제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서 박장범 임기가 종료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죠. 당분간 박장범하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KBS 구성원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인 방통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인 방통위가 되게 위법했다. 이 두 명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판결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2024년에 이진수, 김태규 두 명에서 이번에 공천받은 두 분이죠. 그 사람만 공천받았어. 네. 그런 사람들이. 네, 그 두 방통위원. 그 두 사람이 KBS 이사 7명을 임명을 했었어요. 2024년에. 근데 그 임명도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무효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7명이 했던 의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의결이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KBS 안팎에서는 무자격 이사들이 임명한 사장도 무자격인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참 힘이 빠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사회를 비판하는 여론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KBS 이사회. KBS는 아직도 내란 세력 아예 예. 내란 영향권에 있네요. 예, 지금 이제 구도가 이사가 11명인데 네. 5대6 구도로 이제 야권이 이제 6명, 한 명 더 많은 상황인데 이제 야권이 다 이제 국민의힘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그래도 언론이 네. 제일
더디죠. 9월 달쯤에는 바뀐다고 하셨었죠. 아, 예. 그러니까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새 사장을 뽑으면 9월에는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제 바뀌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바뀌느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장범 사장이 바뀌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개정방송법에 따라 바뀌는 것보다. 그리고 구성원들 입장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국민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대요. KBS 내부에서.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바깥에서는 뭐 너네 아직도 땡윤 방송이냐, 네. 뭐 파우치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과 조롱이 이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여전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예. 박장범 사장을 떠올리면 파우치 생각밖에 안 나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저분은 파우치 박장범으로 이렇게 호가 파우치예요. 그래서 지금 박장범 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회사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회사의 최대 리스크. 왜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박장범 물러고나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윤석열 정부 때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윤석열 정부 친 윤석열 사람들만 진행을 하고 패널로 나왔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빨리 복귀하셔야 돼요. 아니, 네. 저는 출연 금지야. 왜 그런지 몰라. 네. 출연금지 해제부터 돼야 돼요. 네, 왜 그런지. 아니 뭐 또 출장 가셨네 박장범 사장은. 아, 예. 최근에는 마카오 갔다 오셨고 오늘은 네. 중국에서 또 예. 마카오에 왜 가요? 아, 마카오에 왜 갔는지 출장이고 뭐 사회 통합 뭐 알겠어요. 아, 참 좋습니다. 뭔지 모르겠다. 자, 김현희 씨가 준비해 온 안건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번따의 성지. 번따는 또 뭡니까? 번따 안 해보셨어요? 번따요? 번호 따기. 번호 따기 취재할 때는 좀 했죠. 저는 부끄러워서 여자한테 번호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해. 반대로 따인 적은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부끄러워. 전화기를 주죠 그냥. 아니야 못 해봤어요. 있으신 거네요? 아니 없어요. 아. 전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너무 말 걸어본 적 없어. 아, 진짜 없어요. 왜 안 믿어? 아니, 그럼 진짜 없어요. 대학 시절에 어떻게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그래도 좀 따라가 보고 전화번호도 좀 물어볼 걸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기자님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요? 대학교 시절에 그랬다고? 아, 저는 이제 그런 적은 없고 이제 소개팅을 나가가지고 소개팅 나간 사람을 이제 집회에 나오라고 이제 꼬신 적은 집회예요? 집회? 네, 뭐 이제 노동절 집회나 집회요? 소개팅 나온 사람을 그래서 이제 집회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네. 예. 집회 전도. 운동권 오빠 뭐 그런 거. 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번따가 번호를 딴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요즘 교보문고가 젊은 층 사이에서 번따의 성지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점이라는 공간이 약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좀 지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저도 서점은 자주 가는데. 아, 그래요? 또 취향을 파악하기도 쉽고 네. 어떤 코너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취향을 파악하기도 쉽고 약간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어주잖아요. 서점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뭐 다짜고짜 번호를 물어보는 것보다 저도 이 책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말을 한번 붙여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이게 SNS상에서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전혀 몰랐어요. 김연희 씨한테. 네. 매번 배웁니다. 주말 오후에 뭐 재테크 코너에 가야 된다라든지 그래요? 아니면 뭐 오늘 번호 따일 때까지 절대 집에 안 갈 거다 이런 컨텐츠가 네. SNS 상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는 다이소로 넘어가서 다이소에 가면 알뜰하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커뮤니티에 돌았어요. 네. 알뜰하고 근데- 예쁜 여자.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기사로까지 보도가 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뭐 기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게 알뜰려 많다. 번따 성지된 다이소. 번호 달라며 길 막아선 남성 논란. 네, 약간 남자를 번따를 하려고 하는 잠재적 번따남처럼 네. 느껴지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 기사를 쓰는데 약간 실제로 뭐 번호 좀 딴다는데 뭐 하나 도와준 거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를 굳이 예, 그렇죠. 이게 기사로까지, 기사거리인가 네, 이런 생각이 써서 들어요. 예. 굳이 서로에 대한 갈등을 좀 부추기는 게 도대체 이유를 저 모르겠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그 출처가 그냥 커뮤니티 게시글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성의가 없는 거예요. 취재도 안 해보고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뭐도 안 해보고. 아니 실제로 다이소에서 번호를 따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저 커뮤니티 글이 장문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커뮤니티 그렇겠네요. 그건 네. 생각해보지. 그 사실 확인을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이소에서 혹시 번호 이렇게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다이소 자주 가거든요. 아, 지금-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김혜니 평론가가 지금 자기네 아는 거야. 나 다이소 잘 가는데 네.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네. 저거 신빙성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알겠- 그래서 괜히 물론 기사처럼 싫다는데 달라고 부추기고 집요하게 막 따라하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기사에는 써져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 행동이 진짜로 있다면 네. 그거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사실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런 네. 기사를 쓴다는 거는 네. 좀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간질 시킨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오케이.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일단 좀 기사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남자고 논란으로 만듭니다. 네, 네, 만듭니다. 사실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다이소에서 살 거 사고 그렇죠. 화장품 고를 거 고르고 다이소 쇼핑이 좀 하나의 낙인 분들도 많잖아요. 아, 네. 근데 다이소라는 공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이 번호를 또 따기도 하고 그러고는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알겠어요. 이런 유행이 약간 네. 관계를 만들고 싶은 갈증과 네. 또 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구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뭐 불과 3년 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삼포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서는 미혼 남녀 67%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네. 출산 의향 역시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젊은 세대는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관계를 만들고 싶고 네.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성 대결 네. 그리고 뭐 남녀 갈등 이렇게 좀 구도로 몰고 몰아가려고 가죠. 네. 하니까 이렇게 싸움 붙이는 기사. 네.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좀 남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지적입니다. 보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좀 언론에서 이런 걸 좀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 좀 네. 회복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리고 노력을 실제 논란이 있으면 뭐 저는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거는 전혀 검증도 없이 그냥 커뮤니티 글만 받아 쓴 거면 너무 무책임한. 그렇죠. 기사인 검증이 없대잖아. 네. 아니, 검증 여기 있잖아. 이 씨가 맨날 지금 다이소 자주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그러면 이거 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인은 세대 갈등 그리고 남녀 갈등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준석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언론이 이런 갈등 너무 좋아해. 그 갈등을 조장 일부러 만드는 그런 기사 그러니까 많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음. 갈등이 있다고 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건도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쓸 거냐. 그러죠. 되게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이윤이라는 그 쿼터의 무게를 둔 블룸버그 기사가 좀 처음에 이상하게 나갔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거를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았었더라고요. 외신에서는 야 공산주의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네. 그러니까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그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논의인데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까? 말이 네.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먹잇감을 주는 거죠 언론이 그냥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은 외신이 항상 만든 기사를 쓰는 건 아니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 이번 건을 봤을 때 또 하나는 그대로 받아 쓰는 우리나라 언론이 블룸버그보다 더 문제다. 네.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주로 외신을 통해서 돌려가기 이게 많이 있어요. 지금껏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그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 김용범 실장의 이 페이스북 하나에 뭐 전체가 다 그것 떨어질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졌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보도를 봤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입맛에 맞는 기사가 나왔다 싶으니까 그냥 다 써제끼는 거죠. 네. 너무 기사를 함부로 쓰신다. 네.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떤 한 언론학자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기사를 그냥 쓰지 마라. 아예 안 쓰는 게. 그냥 쓰지 마라 기사를. 제가 기자협회에서 상을 탔는데 큰 상을 탔어요. 상을 타가지고 타면 한마디 하잖아요. 네. 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언론인들이 다 죽고 언론사가 다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더 나아졌을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 얘기는 했어요. 당신들도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사도 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이명박도 박근혜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 정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웃어서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진짜 진심이에요. 네. 저는 제가 죽고 그 다른 언론인들도 다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 언론이 공기보다는 좀 흉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워낙 쓸데기 없는 기사를 많이 쓰니까 10개 쓸 거 그냥 하나만 쓰고 이렇게 기사량을 줄이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진짜 기사량을 줄이는 게 언론 개혁이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온라인에 올릴 때마다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지구에도 좋지 않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논개가 돼가지고 근데 다 저는 진짜로 우리 언론인들을 다 제가 껴안고 네. 뛰어내릴 수 있으면 저는 하겠는데 다 못 껴안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 좋은 기자도 많고 좋은 네. 기사도 많은데 예. 이게 뭐 예니 씨가 가져온 이런 사례들이나 또 네. 최근에 그 블룸버그 인용 보도 같은 걸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언론이 상당수는 좀 없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언론사, 제대로 된 기자 없습니다. 네. 자, 검증 너무 없이 극단적이었나? 그냥, 네, 너무 극단적. 사과하자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스승의 달인데 오세훈 후보의 스승은 이명박이래. 그래가지고 청계천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저분은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싶은데 네. 이명박이 원로라고 이명박이 스승이라고 이렇게 나다니는 꼴을 보니까 정말 피가 막 거꾸로 섰습니다. 그 예니 씨는 젊은 세대는 이명박 어떻게 생각해요? 그 주 기자님이 옛날에 뭐 다스는 누구 거?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네, 그 공장이 울산에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 생각이 좀 먼저 나고 그러고는 뭐 나쁜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범입니다. 네. 사기범인데다가 횡령범이고요. 그리고 뇌물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징역 17년 구형됐는데 돈도 많아요. 저 이명박 집안은 수조 원대 재산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수십조 원입니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 추징금을 다 안 내고 미루다가 윤석열이 특사로 풀어주면서 그 돈도 안 내고 지금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이명박 그럼 돈 많잖아요. 네. 김건희도 돈 많잖아요. 많죠. 그렇게 사기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 왜 계속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또 굳이 그럼 그 돈을 벌었으면서 그럼 자기가 가진 돈으로 샤넬백이든 뭐든 사면 되는데 왜 또 그거를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그리고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네, 법인카드를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네. 알뜰하네요. 예. 돈 욕심은 끝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의 돈을 뺏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자유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 대량으로 언론인이 해직된 사태가 있었고요. 언론자유 지수가 이제 가장 급격히 추락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종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자들이 없어질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종편을 만들어 가지고 아. 자기 조중동 그러니까 보수적인 자기 우군이 될 만한 기자들은 아. 엄청 늘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뭐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찰 대상이었고 네. 맨날 쫓겼어. 기자를 사찰하고 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예. 되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다니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국가라고 네, 볼 수 없어요. 네. 어디서 감히 자기가 원로인 척. 정말 오늘 저 자리에 갔었어야 되는데. 왜 안 가셨어요? 가서 욕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보이면 이명박 이게 그걸 꼭 해줄 겁니다. 자, 다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자, 이명박 구속. 이명박이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구속시킬 때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근데 크고 워낙 죄가 많으니까 뭐 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크고 많은 여죄들은 두고 그냥 구속하는데 그 조금 수사했는데도 17년이었거든요.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170년 이상 나왔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제작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의뢰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저를 위해서 겸손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김예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